공무원 한국사의 최영정리.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한국사 최영정리의 주병준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강이죠. 예. 출제순위 21위 고려 후기의 정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려 후기는 이제 무신정변부터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려 시대를 이제 나누는 기준을 이제 무신정권, 무신정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신정권을 경계로 그 이전을 고려 전기, 무신정권 이후를 고려 후기로 대체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신정권 시대 1170년부터 1270년까지죠. 딱 100년. 그죠? 딱 100년입니다. 고려사의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시기죠. 자, 무신정변을 일어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예를 들면은 도병마사가 중방보다 우위였다. 도병마사가 뭐죠? 도병마사는 이제 그 제추가 모여서 국방이나 군사 문제를 회의하던 독자적인 기구죠. 그에 반면에 중방은 고위 무신들이 회의를 했던 기구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군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거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다면 참여하는 그 축이 문신이냐 무신이냐 다른 거죠. 근데 문신이 더 위였다. 도병마사 더 위였고 상장군, 정산품이에요. 상장군 이상으로 승진하기는 힘들었다.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만. 그 상장군까지만 승진할 수 있었다. 문신은 정일품까지 가잖아요. 문화시중까지. 그죠? 상장군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장이죠. 포스타. 그죠? 또 전쟁할 때도 문관이 지휘관으로 지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서희다 무관 아니에요. 다 문관입니다. 그리고 묵과가 없었다. 따로 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무신에 대한 차별 대우, 문신 위주 정치 체제, 또 군인전을 빼앗겨서 경제적으로 되게 힘들었다. 또 그러면서 거란과 여진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신의 지위가 향상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은 경전전시가, 분종 때 경전전시가에 보면은 무신에 대한 그 차별 대우가 약간 시정이 되죠. 또 당시 의종의 실정과 하급 군인의 불만이 팽배했다. 그래서 과정은요, 하급 군인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의당, 이고, 채원 이게 주도하고 온건파 고위직 무신이었던 정중부가 참여했다. 그러면서 문신을 대거 숙청하고 의종을 폐위시키고 명종을 옹립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무신정변이죠. 자, 무신정권 시대. 무신정권 시대는 크게 세 가지는 않아요. 형성기, 안정기, 쇠퇴기. 형성기, 안정기, 쇠퇴기. 형성기는 이황 정중부 경대승 이민이고요. 이 형성기의 특징은 굉장히 어때요? 불안했습니다. 그 최고 권력자의 지위가 불안정했다. 서로 막 죽고 죽이는, 서로 암살하고 또 문신을 탄압했다. 또 문객이나 가동 등 사적 무력에 의존했다. 어떤 제도적으로 정립이 안 된 거죠. 또 이 당시에는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자주 일어났다. 예를 들면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이런 게 많았던 기법사의 난 이렇게 정권이 불안정했다. 그런데 이민이 최충원한테 제거당하죠. 그러면서 최씨 정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4대 60여 년 동안 최씨 무신정권이 등장하는데 이 시기를 우리가 안정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까지요.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전의 형성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래서 교동도감 설치해서 무신정권이 안정되었다. 최충원이죠. 최충원이 만든 것이 교정도감이에요. 정권의 협조적인 문신을 등용했다. 특히 향리 출신의 사대부들을 적극 등용해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규보죠. 그러니까 이제 문신을 탄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문신, 길들여진 거죠. 길들여진 문신을 적재적소에 대체해가지고 자기 통치 권력을 더 안정시켰다는 겁니다. 어때요? 예전보다는 세련됐죠. 사병을 조직화했다. 도방과 삼별초. 그죠? 도방은 최충원이 만들었죠. 최충원이 더 확대시켰고, 삼별초는 최우가 만들었죠. 최우는 원래 최이예요. 그러니까 최우 같은 사람이에요. 원래는 우인데 나중에 이로 바꿨죠. 선정 중심의 조계종을 후원했다. 선정을 후원했다. 그래서 이때 이무렵에 이제 표조국사 진울에 정예결사 운동이 일어나죠. 수선사 결사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무신정권, 최씨정권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아무튼 최씨정권은 굉장히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이무렵에 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우 정권 때 몽골이 침략했다. 그러면서 강화도를 천도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채택이는 김준, 임년, 임윤무예요. 그래서 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똑같이 교정도감 체제인데요. 이때는 몽골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몽골의 침략과 내분에 의해서 다시 정권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임윤무가 피살됨으로써 이제 무신 정권이 끝나죠. 그리고 이제 또 도읍을 강화도에서 다시 개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무신 정권계 통치 기관 중방. 그러니까 형성기 때 기억나시죠? 형성기 때는 주로 중방이 중심이었어요. 중방. 근데 이 최씨정권 이후로는 교정도감이 중심이었다. 중방보다는 교정도감 중심이었다. 원래 교정도감은 최충원 암살 음모를 계기로 설치되었어요. 그다가 인사, 재정, 감찰, 조세 징수, 정보 수집, 재판 등 중요한 국사를 관장하는 최고 권력기관이었다. 그 우두머리를 교정별감이라고 그러고, 이 자리는 세습되었다. 그래서 교정별감이라는 것은 최고 권력자를 상징하는 직책이죠. 도방. 원래는 경대승이 만든 건데 최충원이 이걸 또 확대시켰죠. 그래서 사병 조직이었다. 정방. 최우가 만들었어요. 최우가 자기 사주에 문무간의 인사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 권력기관 정방. 이 정방은 나중에 설치했다가 폐지했다가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방 자체가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장애물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공민학대도 없어지고 그러죠. 서방은 문신, 그 문신을 교대로 수기시키면서 어떤 그 무신 정권의 브레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죠. 자문기관이죠. 삼별초. 처음에는 야별초가 있다가 이 최우가 이 야별초를 좌별초, 우별초를 나눴고, 그리고 몽골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을 신의군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총 3개, 삼별초로 만들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사병 역할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이 개경으로 한도한 이후에 몽골에 항복한 이후에도 끝까지 저항했죠. 그래서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또 그런 특수부대였죠. 무신 정권에 의해 문벌 귀족사회가 붕괴되어 새로운 지배층이 등장했다. 누구? 무신. 고려시대 전기와 후기의 분수령, 신분질서의 동요로 하층민의 붕괴를 유발.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층민들이 많이 일어났죠. 뭐 만적의 난, 공주 명화수에서는 망이 망소의 난, 이런 게 많이 일어났죠. 그죠? 또 뭐 전주 관노비의 난. 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이 무렵에는 또 삼국부운동이 일어나죠. 삼국부운동, 고구려 부운동, 신라 부운동, 백제 부운동. 그래서 고구려 부운동은 서경에서 최강수가 일으키고, 백제 부운동은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가 일으키고, 신라 부운동은 저기 운문, 지금의 청도죠. 거기서 김삼이가 일으키고, 이렇게 삼국 부운동도 일어났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몽골 침입에 저항했다. 무신 정권의 한계, 통치 경륜과 철학의 부재로 인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했다. 대농장을 변경하여 전시가 체제가 붕괴. 이걸 좀 알아두세요. 무신 정권 때 드디어 전시가가 완전히 붕괴됩니다.
자, 원 간섭기 이후 1270년에 이제 몽골에 항복한 이후로 이제 원의 간섭기가 시작되죠. 자, 내정 간섭, 자, 일본 정벌. 자, 원나라는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서 2번이나 걸쳐 정벌을 시도합니다. 다 실패하죠. 그죠? 그러면서 만든 기구가 있어요. 이게 뭐죠? 네, 정동행성이죠. 정동행성. 그러니까 본래는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실제로는 고려의 내정을 간섭했던 그런 기관으로 변모했다. 또 다루같이 설치했다. 민정관찰관이죠. 또 이문소, 정동행성의 하보기관으로서 불법적인 사법기관 역할을 자행했다. 또 그런 면에서 또 하나 뭐였냐면 또 왕실의 칭호, 관제를 격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원나라의 비슷한 황제국 체제를 유지하냐? 너희들은 제후국이다. 제후. 그러니까 제후란 것은 황제보다 아래죠. 그죠? 아래, 한 단계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국의 이 체제를, 정치 체제를 제후국으로 격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원래는 폐하, 태자라고 했는데 전하, 세자라고 그러고 또 왕 이름도 무슨 종, 인종, 뭐 문종 그랬잖아요. 광종. 그런데 이 종자는 황제만 쓰는 거다. 없애고 이름 앞에 충자를 붙이고 왕이라 그랬고 또 황제국지에서 제후국 제2, 또 원의 부마라는 것은 사위죠. 또 이성육부잖아요. 이성육부를 각각 첨의부, 사사로 격화시켰고 사사, 중추원을 밀직사, 어사대를 감찰사, 한림원을 문안서, 국자감을 성균관, 도평마사를 도평의사사로 이렇게 각각 격화시켰다. 특히 도평의사사 같은 경우는 도당이라 불리면서 최고 권력기관이었죠. 그래서 참여하는 재신과 추밀의 수가 70명에서 80명으로 증가했다. 행정, 군정 등 모든 정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했다. 또 사회적, 경제적 침탈, 공물을 강요했고요. 응방은 이제 우리나라 매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매를 뺏기 위해서 만든 기구가 응방이에요. 또 인적 자원을 요구했다. 공여, 환관 등을 강요했죠. 그래서 공여 중에도 출세한 사람이 있었죠. 기황후, 그죠? 기시영제의 누이였던 기황후. 영토 침략, 쌍성총관부, 동령부, 탐나총관부를 설치하여 고려의 영토를 점령하죠. 그래서 쌍성총관부는 천령 이북당, 나중에 공민왕이 무력으로 탈환하죠. 동령부는 자비령 이북쪽, 그래서 지금의 서경 쪽이죠. 그래서 나중에 돌려주고요. 탐나총관부는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를 이제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때 이제 목마장을 만들어서 말을 키웠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주도는 유명한 것이 말이죠. 이때부터 유래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 다음에 문화적인 변화. 몽골어가 유행했다. 무슨 치 있죠. 뭐 장사치, 벼사치, 그 다음에 수라, 또 몽골푸, 그러니까 뭐 호부, 몽골어, 변발 등이 유행했고요. 종교, 라마교나 이슬람교가 전려됐다. 무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 채무선이죠. 채무선이 자꾸 외적이나 홍군적인 침입이 많으니까 이 원으로부터 화약을 만드는 기술을 발견도 했죠. 개혁 정치 지도, 이렇게 원나라의 간섭이 심하잖아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원의 간섭이 심해지자 나름대로 개혁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꼭 국민하고 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물론 잘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자, 충렬왕도 이때 홍자보이라는 사람이 편민 18사를 올려요. 편민 18사, 백성을 편안하는 거죠. 그래서 농장을 혁파하라. 지금 권문세족이 지금 불법적으로 농장을 경영함으로써 농민들이 지금 못 살고 있다. 혁파하라, 농장을 혁파하라, 이런 건의를 합니다. 그리고 충선왕 때, 이 사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충선왕 때는 정방을 없애요. 그리고 첨의부를 도첨의사사로 개편했다. 또 자정원을 설치했고, 또 예전에 육전 체제로 복구했다. 그죠? 원래 이성 육부였잖아요. 육부. 그다가 다시 어떻게 됐겠어요? 사사 됐잖아요. 육부에서 사사가 됐잖아요. 다시 육으로. 네, 육전 체제로 복구했다.
사림원을 설치해 개혁을 지도했고요. 또 베이징에는 망건당을 설립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성리학을 연구하고 이 망건당에서 이제 안양의 소개로 성리학이 들어오는 거죠. 예. 이게 충선학 때입니다. 충수광은 찰리 변이 도감 그냥 실패하고요. 찰리 변이 도감을 설치하나 실패했다. 충무광 때는 정치도감 각도의 관리를 보내 토지의 실태를 조사하고 토지와 인민 반환을 시도했다. 정치도감 특징 그러니까 나름대로 건문세족의 어떤 대토지 변병을 타파하려고 하나 번번이 실패했다. 개혁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했다. 원과 친원파의 압박 때문에 실패했다. 실패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개혁을 성공할 수 없었다. 자, 고려의 멸망. 원인은 국내와 국외로 나누면요. 국내는 공민왕의 개혁이 좌절되었다. 국가경제의 파탄, 신진사대부와 신흥 무인세력의 성장. 국외적으로는 왜구와 홍건적의 진입. 홍건적은 원나라 말기 때 등장한 한족 농민 반란군이죠. 이 중에서 주원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명나라 세웁니다. 원이 멸망하고 명나라 건국. 가마쿠라 바쿠 멸망. 자, 그죠? 가마쿠라 바쿠. 일본 최초의 막부죠. 가마쿠라 박부와 가마쿠라. 그 다음에 무로마치. 그 다음에 에도 막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가마쿠라, 무로마치, 전국시대, 에도 막부. 그 다음 메이지 유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과정. 공민왕의 개혁.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자, 반원자주, 왕권 강화다. 이 사람은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죠. 반원자주, 왕권 강화. 반원자주에서는 친원파 숙청. 예를 들면 뭐 기철형제를 숙청한 거죠. 쌍성총관부 탈환, 몽골포 금지, 종동행성 이문서 철폐, 관제 복구, 요동 공략. 요동도 공략했어요. 왕권 강화 면에서는요. 정방 철폐, 신진사대부 기용, 성균관 중용. 그래서 이때 성균관을 아주 순수한 유학 기관으로 이제 강화시키죠. 그러면서 신진사대부를 적극 등용합니다. 자신을 지지할 수 있는 신진사대부들을 적극 키우고 또 과거제도 있죠. 과거제. 이 과거제를 또 다시 정비합니다. 전민변정사업, 신돈. 승려죠. 원래는 이 신돈을 등용해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해서 또 토지 분배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잘 안됐죠. 자, 한겼죠. 공민왕이 파멸되어 개혁이 중단. 개혁 세력 기반이 아직은 미약했다. 아무튼 공민왕의 개혁은 실패합니다. 실패가 이후로 이제 고려는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그러다가 정도전과 이성계가 혁명을 결의하죠. 그죠? 결의하고 그 다음에 새로 등장한 명나라가 이제 천령이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야, 여기는 아무 땅이 아니지, 우리 거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천령이는 지금 아니고 천령이는 쌍성총거본 지역이죠. 그래서 결국 이 최영이 야, 명나라가 이건 천령을 설치하고 한다. 안 된다. 하면서 요동 정벌을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성계가 요동 정벌을 하는 과정에서 가다가 위화도에서 해군하죠. 1388년. 그래서 해군한 뒤에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최영 세력을 제거하고 실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창왕을 옹립하죠.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에는 또 공양왕을 옹립합니다. 1389년. 그리고 1491년에는 과전법을 공포하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그 토지를 다 모아서 다 폐기 처분하고, 그러니까 그 전적 명단을 폐기 처분하고 그 새롭게 과전법을 시행하죠. 그래서 신진 관료에게 토지를 지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1492년에 신흥 무인 세력과 신진 사대부들의 지지를 받아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성계가 조선 왕조를 건국하죠. 자, 고려 멸망의 의의는 고려가 멸망함으로써 중세사회가 끝나고 근세사회가 등장했다. 그리고 귀족사회에서 사대부 중심의 사대부 주도의 유교적 관료체제가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는 거죠. 중세에서 근세로 문벌 귀족, 그러니까 귀족사회에서 귀족 관료제
그러니까 귀족사회에서 관료사회로, 유교사회로, 불교사회에서 유교사회로 바뀐 겁니다. 전시카 체제에서 과직법 체제로. 그죠?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010년도 지방제 문제입니다. 다음의 역사 사실과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가장 가까운 것은, 그래서 모판 인쇄 기술의 발달, 청동 주조 기술의 발달, 인쇄에 적합한 먹과 종이의 제조 등이 어우러져 세계 최초의 금속 글자를 주조하여 고금 상정 예문을 인쇄했다. 전 시간에 배웠죠. 고금 상정 예문은 1234년, 그죠?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죠. 강화도에 있을 때, 몽골 침략 때. 그러나 현재 없죠. 전해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1234년이에요. 그러니까 몽골 침략 그 무렵이죠. 강화도에 있을 때. 1번 난립한 교정의 종파를 화엄정 중심으로 재확립하기 위해 규녀를 기법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규녀 어느 왕때 사람이에요? 주로 고려 초기 때, 광종 때죠. 그러니까 10세기입니다. 광종, 고려 초기, 10세기. 10세기. 예. 발음 조심해야죠. 예. 2번 삼별초는 개경한도에 반대하여 반기를 들었으며 진도로 거점을 옮겨 항몽전을 전개했다. 1270년부터죠. 그죠? 그러니까 좀 가깝네요. 1270년. 그죠? 이후 1271년 뭐 이 무렵이죠. 3번 사리문을 설치하여 개혁 정치를 추진하고 관료 정치를 회복하기 위해 관제를 바꾸었다. 사리문 충선왕이죠. 14세기 초반이네요. 14세기 초반. 2번 보기보다는 좀 뒤죠. 더 멀죠. 4번 화약무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각종 화약무기를 제조했다. 고려 말 때예요. 그 채모선 있죠? 그 사람 얘기인데 고려 말, 그러니까 14세기 후반 말기 때예요. 따라서 가장 가까운 시기는 2번이 좋겠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출제 순위 22 고대의 문화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 고려 후기의 정치가 굉장히 좀 길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좀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요. 자, 출제 순위 22 고대의 문화 보겠습니다. 자, 고대 유학. 삼국의 시대에는 이제 유학이 보급되죠. 그러면서 한문도 써요, 한문. 그래서 한문 썼다는 기록이, 그 증거, 되게 뭐가 있냐면, 고구려는 태학의 오경 박사, 강개토 대왕릉 비문, 집안 모두로 묘지문, 중원 고구려 비문, 을지문덕 한시, 뭐 이런 게 있고, 백제는 계려왕 국서. 이 계려왕 국서는 뭐죠? 그죠? 장수왕이 한강을 점령하려고 하자, 남진하자, 계려왕이 정말 계려와서, 중국의 부기한테 도와주세요라는 국서를 보내죠. 그 국서죠. 무령 먹는 지석, 그죠? 지석문. 이거는 무령 먹는 벽돌 무덤이죠. 이 무덤에 있는 지석인데 그 지석의 내용을 보면 지석의 내용은 그거죠. 이 무덤을 토지신에게 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사태 지적지 비문, 사태 지적 비문, 사태 지적 비문. 불당을 세우면서 이제 뭐 자기 인생을 어떤 인생 무상을 토로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신라 영일 냉설이 비문, 울진 본평비, 단양 적선 비문, 진흥왕 순수 비문, 임신석에서 비문 이 등이 있다. 특히 임신석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유교랑 관련이죠. 유학, 그죠? 자, 교육은 고구려 시대에는 태학,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이죠. 유교를 교육했다. 지방에는 경당, 대체로 평양천도 이후에 경당을 많이 세웁니다. 사립학교요. 여기는 유교뿐 아니라 할서기 등 무예도 가르쳤다. 백제는 특별한 학교는 없다고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학교는 있다고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뭐 오경박사, 의박사, 옆박사 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박사가 있는 거 보니까 뭐 학교가 있지 않겠냐 라고 추측하는 거죠. 신라는 화랑도. 자, 삼국의 유학은요, 그냥 윤리 차원에서 뭐 충효 정도만.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적인 이념보다는 그냥 충효신 정도 도덕적인 규범에서 장려했고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을 강화시키는 그 정도.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등장한 것은 본격적으로는 고려시대겠죠. 그리고 완전하게 유일한 이념이 된 것은 조선시대고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만약에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등장한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시작한 시기. 정치 이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그러면 청일신라죠. 중대. 왜? 신문왕이 국학을 설립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은, 이때 중대 때부터 이제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특히 신라 하대 때는 육두품 세력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건의하죠. 유교로 정치해야 된다. 그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고려로 넘어가잖아요. 채승노릇까지. 성종 때. 그죠?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 남북국 시대에는 국학, 그렇죠? 신문왕의 관리를 육성하기 위해 유교를 필겠다. 독주 삼품각,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삼품으로 나누어 관리를 선발. 진골 귀족계 반대로 제대로 성과를 보지 못했죠. 독소 삼품각, 원성왕 때죠. 신라 하대. 육두품, 당나라에 유학하여 공부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강수가 있죠. 강수, 외교문서 작성, 철총, 화한계 저술, 유교 정치를 제시했다. 그렇잖아요. 유교 정치를 제시했다. 최치원, 개영필경과 제왕연대력 저술. 제왕연대력은 역사서예요. 근데 남아있지 않죠. 진성여왕에게 어떤 개혁안을 제출합니다. 시무십조인가? 예, 제출하죠. 발해에서는 주자감을 설립했다. 교육기관이죠. 자,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해요. 고대 고분과 건축, 특히 고분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자주 나오죠. 많이 헷갈려하죠. 고분이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분이란 것은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무덤, 그죠? 왕의 무덤, 귀족의 무덤. 대체로 왕의 무덤이죠. 귀족의 무덤, 그죠? 지배층의 무덤이 뭐 고분이죠. 자, 고구려 또 볼까요? 자, 고구려의 무덤은 두 개만 외우면 돼, 두 개. 자, 처음에는 돌무지 무덤이었다. 그러다가 평양천도 이후에는 굴식 돌박 무덤으로 바뀌었다. 예? 다시 한번.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에서 굴식 돌박 무덤으로 바뀌었다. 돌무지 무덤은 그냥 돌을 쌓은 거 그냥. 돌을 이렇게 안정 있게 쌓은 거고, 굴식 돌박 무덤은 동굴이 있고 그 널방이 있어. 시신을 모시는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굴식 돌박 무덤이에요. 따라서 굴식 돌방에는 방이 있으니까 벽이 있죠. 따라서 벽화가 있죠. 대체로 벽화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 돌무지 무덤의 대표적인 것은 장군총,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고요. 광개토 대왕릉이 있고요. 굴식 돌박 무덤에는 뭐 강서대묘, 황해도 안악고분 이런 게 있습니다. 또 고분벽화는 무용총에는 산양도, 수렵도죠. 강서대묘의 사신도, 각조청의 시른도 이런 게 있고, 근데 이 벽화도 잠깐 바뀌어요. 처음에는 주로 벽화 그림이 생활상을 묘사했어요. 뭐 씨름이나 뭐 사냥, 무용 이런 그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실생활이 많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후기로 갈수록 이 벽화 그림이 점점 추상적으로 바뀌어요. 추상적이다. 상상적으로. 예를 들면은 사신도처럼. 그래서 추상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궁궐은 뭐 안악궁, 평양에 있던 안악궁. 그 탑은 주로 목탑을 건립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백제. 백제의 수도는 한성, 옹진, 삽이죠. 그 수도에 따라 달라져요. 한성 때는 고구려 비슷하게 돌무지 무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었다. 그러다가 옹진 시대에 오게 되면은 굴식 돌박 무덤과 벽돌 무덤이 유행하고, 사비 시대에는 규모가 작고 세련된 굴식 돌박 무덤이 만들어졌다. 그죠? 특히 한성 시대의 돌무지 무덤으로 유명한 것이 서울 소천동 무덤이에요. 서울
선덕 무덤. 이 무덤은 고구려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 백제가 고구려 계통의 국가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죠. 그 다음에 웅진시대의 벽돌 무덤은, 중국 양나라, 중국 남조였던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안에는 벽돌이, 무령왕릉 안에는 벽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영권, 벽돌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생각해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그건 벽화가 아니라 그 벽돌 자체에 그림이 있어요. 영권무늬. 그래서 연화무늬 벽돌로 쌓은 거기 때문에 벽화라고 부르기는 힘들다. 또 웅진시대는 송산리 고분군이 있고요. 사회시대는 능산리 고분이 있죠. 능산리. 이 능산리 고분에서 백제 금동 대학로가 나왔죠. 사원은 미륵사, 건축, 무왕 때 미륵사지 석탑 만들고요. 불탑으로는 미륵사지 석탑. 이 미륵사지 석탑은 원래 3개가 있어요. 가운데 탑이 있고 양쪽, 동쪽에 서쪽에 총 3개의 탑이 있는데 현재 서탑만 남아있고요. 이 서탑은 크게 봤을 때는 석탑이지만 목탑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에서 석탑으로 가는 과도기적 석탑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정림사지 옥춘석탑도 목탑 양식이 가미됐다고 그러죠. 신라는 이제 통일 전과 후가 달라요. 통일 전에는 주로 돌무지 덜러무덤이고 통일 이후에는 굴식 돌방무덤, 그 다음에 화장 이런 게 유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특이한 게 있어. 이 돌무지 덜러무덤은 신라에만 있어요. 네, 이거 주의하세요. 신라만 있는 것은 돌무지 덜러무덤. 그럼 돌무지 덜러무덤이 뭐냐? 그 시신을 모시는 나무 널이 있어요. 나무 널이 있고 그 옆에는 그 시신의 주인공이 갖고 있었던 부장품, 겨묵거리 상자라고 그러죠. 이 겨묵거리를 상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옆에 두고 그 다음에 거기다 나무 덜러를 만들어요. 나무 덜러. 그러니까 시신을 보관하는 것은 나무 널이고요. 그 옆에 겨묵거리 상자를 놓고 그 다음에 그 공간 위에다가 이제 나무로 만든 거예요. 나무 덜러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돌을 막 쌓아요. 돌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돌무지고. 그다음 그다음 거기서 끝이 아니야. 위에다가 흙으로 쌓아요. 봉토. 흙을 쌓아요. 그러니까 2중 3중이죠.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흙으로 쌓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요? 규모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크겠죠. 그래서 거대합니다. 그리고 도굴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결국 도굴하기 힘들어서 겨묵거리가 많이 남았다. 벽화는 없습니다. 벽화를 그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대표적인 것은 천마총, 호우총, 황남총이 있고요. 천마총의 그림이 있죠. 천마도라고. 이건 천마도는 벽화가 아니라 그 말 안장에 쓰는 그런 그림이지 벽화는 아니다. 풀탑으로는요. 황룡사 구축목탑. 이거는 이제 그 선덕여왕 때 만든 거죠. 자장대사의 건의로 황룡사 구축목탑. 목탑에는 출입구가 있어요. 왜? 크기 때문에. 목탑에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아까 그 미륵사지 석탑 있잖아요. 아까 미륵사지 석탑도 탑은 석탑인데 그 석탑 탑신에 보면요. 그 출입구가 있다니까. 뭐 큰 게 아니고 작은 거지만 창문처럼. 예.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목탑 양식이라고 그렇게 부르면 돼요. 그런 걸 목탑, 이런 게 목탑 형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황사탑은요. 이것도 참 특이한데 현재 이제 3층까지만 남아있는데 이 탑은 겉으로 볼 때는 석탑이야. 자세히 보면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했다. 겉으로 볼 때는 벽돌이에요. 벽돌 같은데 자세히 보면 석탑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석탑인데 단지 이 석탑은 돌로 쌓은 건데 돌로 만든 건데 이 돌이 벽돌 모양이다. 그런 거예요. 벽돌 모양으로 깎았어요. 이렇게 구워가지고. 그래서 벽돌 모양이라서 이걸 모전석탑이라고 그래요. 모전석탑. 전이란 것은 벽돌이에요. 벽돌 모양의 석탑. 그래서 석탑은 석탑인데 벽돌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황사탑이요. 그러다가 통일신라 되면 이제 이 돌무지 덜러무덤이 이제 바뀌어요. 삼국의 영향을 받았겠죠. 고구려 백제. 그러면서
굴식 돌방 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다른 점이 있어. 근데 왜냐면 그냥 돌방 무덤이 아니라 그 돌방 무덤 주변에 둘레들을 두르고 그 둘레들이 뭐 있냐면 거기 다 12지 신상을 조각했습니다. 뭐 지, 소 있잖아요. 자축 인명이고 12지 신상을 조각했고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인 무덤이 이제 김유신묘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또 뭐 어떤 또 뭐 성덕왕릉이나 원성왕릉 같은 경우는 무덤 앞에 문무인석 아시죠? 이렇게 무관하고 무관 이렇게 서 있는 그림 서 있는 돌 있잖아요. 이렇게 석상 또 석사자 사자 돌로 만든 사자 이런 게 있다는 거. 또 화장이 유행하죠. 화장 불교 영향으로 화장이 유행했다. 예를 들면 그 문무왕릉 나는 바다에 나는 죽어서 나라를 위해서 죽어서 바다의 용이 돼서 우리 신라를 지키겠다라는 문무왕 있죠. 대왕암 그거는 이제 화장이죠. 서원은 불국사 그래서 불국사가 유명하죠. 그 다음에 불탑으로는 석가탑 다른 말로 불국사 3층 석탑이고 간소하다. 그리고 이때 무구정강 대다란이경이 출토되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다부탑 화려하다. 안압지 연못이죠. 여기서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죠. 이건 문무왕이 만들었어요. 가문사지 3층 석탑 신문왕 때 만들었고 쌍탑 가랑 양식입니다. 쌍탑 양쪽 쌍둥이 빌딩처럼 쌍탑 양식 쌍탑 가랑 양식이고 여기서 청동 제사리가 나왔다. 또 이중 기단 위에 기단이 이제 탑의 맨 밑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지하는 곳이죠. 지탱하는 거 맨 밑에 그 이중 기단 위에 3층 석탑 양식을 완성시켰던 게 가문사지 3층 석탑이다. 그 대체로 거기서 삼국시대, 그러니까 삼국시대가 아니라 통일시대 때는요, 탑의 대체로 3층이 많습니다. 양양 진전사지 3층 석탑, 이건 신라를 말격되고 불상을 조각, 그러니까 기단과 탑신에 불상이 있어요. 3개 있어요. 원래 없는데 그 기단과 탑신에도 그 표면에다가 이 불상을 조각했다는 게 아주 독특하죠. 진전사지 3층 석탑. 자, 승탑이라는 것은 이제 그 고승려 어떤 부도를 보관하는 거죠. 그래서 팔각 원당형의 승탑이 유행했다. 특히 선종이 유행하면서 신라 하대에 많이 만들어집니다. 지방 호족들의 후원도 많았고, 석고람은 균형미와 비례의 아름다움 표현됐다.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죠. 불국사도요. 발해의 고부는 2개. 정해공주, 정효공주. 둘 다 문왕의 딸이고, 정해공주는 고구려와 비슷한 모주림 천장구조. 그리고 이 정해공주 무덤에서는 돌사자당이 나왔어요. 고구려와 비슷한 힘차고 크기가 있는 돌사자상이 나왔다. 정효공주는요, 독특해요. 이 무덤은 굴식 돌방무덤 혹은 벽돌 무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로 쌓았는데 또 그 자세히 보면요 또 벽돌도 존재해요. 그래서 벽돌 무덤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묘지와 벽화가 있다. 궁궐은 상경,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방했다. 주작대를 건설, 또 고구려 비슷한 온돌 장치가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 온돌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증거가 되죠. 자, 고대 조각과 예술, 불상. 고구려는 영가 7년명 금동열애 입상, 백제는 서산 마해산 전불, 일명 백제의 미소라고 그러고, 신라는 경주 배리 혁불 입상, 7세기 때죠. 또 삼국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금동 미륵보살 방가상이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있죠. 그 조각품. 많이 있었고, 통일신라는 석고람. 발해는 상경과 동경의 절대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고, 고구려를 계승했다. 공예품으로는 통일신라의 범종, 상원사종, 성덕대왕 신종이 있고요. 발해는 벽돌, 기아무늬, 되게 고구려와 비슷한 소박하고 강건한 분위기가 보인다. 글씨는 광개토 대왕릉 비문. 신라에서는 김생이 유명하죠. 김생.
김생이 서예가로 유명했다. 자, 그림은 천마도. 이 천마도는 천마총. 자, 천마총은 무덤 양식이 뭐랬죠? 돌무지, 덜널무덤이죠. 벽화가 아니라 말 안장 밑에 그린 것이다. 솔고가 유명했다. 그래서 이 솔고가 황룡사 벽에다가 소나무를 그렸는데 그 새가 오다가 그 진짜 나무인지 알고 앉았다가 떨어졌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죠. 왜? 황룡사가 없죠. 음악 신라의 백결 선생 방아타령, 고구려의 왕산악 검은고, 가야의 우룩 가야금. 특히 이 가야금은 이제 우룩은 이제 가야가 멸망함으로써 이제 신라에 이제 가죠. 그러면서 이제 가야 음악이 이제 신라에 이제 전파가 된 것이죠. 또 그 밖에도 향가가 있어요. 향가는 신라의 독특한 이제 그 노래인데요. 삼국시대 때는 이제 상찰로 포기했고 헌화가, 서동요, 해성가가 되게 유명하죠. 그러다가 통일신라가 오게 되면은 이제 향가가 많이 전파가 되죠. 근데 현재 이제 향가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삼국유사 14수, 그리고 규녀전에 있는 규녀의 11수, 그러니까 총 몇 수? 25수가 전해지고 있고요. 원래는 사실 신라 하트 때 진성여왕 때 그 위용이라는 사람이 이제 3대목을 만들어요. 근데 3대목에도 만들어서 그 3대목 안에도 향가가 있었어요. 근데 현재 3대목이 없죠. 그래서 알 수가 없다. 자, 고대 시에는 또 도교가 유명합니다. 도교가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산천 숭배와 신선 사상과 결합함으로써 특히 이 귀족에 되게 환영을 받았다. 더군다나 특히 연개소문 같은 경우는 당에서 직접 이 도교를 수입해서 장려했어요. 도교와 관련된 유물, 백제에서는 금동대학로, 삼수문이 벽돌, 사택 지적비, 무료 먹는 지석, 고구려에서는 강서대묘의 사신도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07년도 세모직 문제 볼게요. 2007년도 세모직. 다음 그림은 삼국시대에 축조된 무덤의 구조이다. 이런 형식의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림 안 보이죠? 예. 이 그림 보면요, 나무덜널, 겨묵거리 상자, 나무널, 돌모지, 봉토, 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무슨 무덤이에요? 그렇죠. 돌무지, 덜널 무덤이다. 돌무지, 덜널 무덤. 그렇죠? 그러면은 옳은 곳을 찾으래요. 1번. 청동기 시대부터 주로 만들어졌다.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진 무덤 뭐뭐 있을까요? 일단은 고인돌. 그죠? 고인돌. 돌널 무덤. 그리고 돌무지 무덤도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돌무지 무덤 말한 거고요. 2번. 도굴이 어려워 많은 겨묵거리가 그대로 남아있다. 말 빙고 맞죠? 2번이 답이네요. 3번. 봉토주의를 둘레돌로 두르고 거기에 12지 신상을 주었겠다. 이거는 통일신라 이후 굴식 돌반 무덤이죠. 4번. 만주, 지반,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서 주로 분포한다. 안악고분, 용강, 지반 다 대체로 어디냐면은 어느 양식이냐면 이제 굴식 돌반 무덤이다. 굴식 돌반 무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하나 더 풀게요. 2002년도 볼까요? 2002년도 국가직. 다음 두 사상에 대한 설명 옳은 것. 가. 이는 경험에 의한 인문지리적 지식을 활용하는 학설인데 뒤에 예언적인 도참신앙과 결합하였다. 이건 풍수지리죠. 풍수지리설. 이거는 신라 하대에 유행합니다. 나. 이는 고구려 백제 귀족사에 전래되어 재래의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널리 번성하였다. 특히 연개소문은 당나라로부터 이를 수입하여 장려했다. 도교. 도교는 삼국시대부터 들어왔죠. 1로 백제 삼수문이 벽돌은 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가가 아니라 나. 2번. 고구려의 고분의 사신도는 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죠. 도교니까. 3번. 조선 초기에 설치된 소격서. 소격서는 나의 행사와 관련이 깊다. 그렇죠. 소격서는 도교와 관련이 깊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조광조, 이 조광조가 이제 소격서를 철폐하죠. 4번, 나는 불교 경전보다 참선을 수행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거는 참선 수행 근본이 선종이에요. 선종. 그러니까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선종이다. 선종. 불교 경전을 중시한 것은 교종이죠. 그 답은 3번이고요. 참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예. 그럼 여기서 일단은 이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강의 9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신다면 우리 history.com 클릭 right now.